안녕하세요. 이현익스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가계부채를 다시 또 더 키우고 그래서 집값을 띄우고 그래서 또 경기를 마치 살아나가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다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가계부채에 정말 해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계부채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이게 보면 가계부채 하면 우리가 보통 한국은행에서 가계신용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가계신용을 가계부채라고 하고 그 속을 보면 가계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 신용이 있어요. 가계대출하면 여러분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계대출이고 판매 신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용카드 같은 걸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우선 당장에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부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 가장 최근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913조 8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계산하고 있어요. 한 그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얘를 뭐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은행 최근 자료를 보면 한 92% 정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 100%가 넘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에 GDP 추계 방법을 뭐 바꾸면서 그게 9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규모하고 GDP 규모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데 왜 이게 퍼센티가 줄어들었는지 담당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잘 납득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한국은행 일부는 뭐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뭐 92%가 됐든 100%가 됐든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은 틀림이 없는데 오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GDP 대비로 많이 하는데 저는 또 GDP 대비보다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처분 소득 대비 또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GDP 하면 사실은 가계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도 다 사실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계가 사실 부채를 지고 있는 거니까 가계 소득, 처분이 가능한 소득 대비는 얼마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한 147% 정도 된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로 보면 뭐 90%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분 가능 소득 대비로 하면 150%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꼭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영업자 대출이에요. 이 자영업자 대출하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을 내거나 이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영업자 속에 보면 이 자영업자가 내는 그런 어떤 대출인데 이게 사업자 대출도 있고 가계대출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에 숨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내는 가계대출이 한 352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이 한 1064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영업자도 기업 대출이 기업이기도 하고 또 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자영업자가 이 소위 얘기한 사업자 대출로 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계대출로 이 가계로서 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한 711조 정도 되고 가계대출이 한 352조 정도 이렇게 된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영세에서 최근에 이 가계 대출, 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 비은행권, 이 파란색,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비은행권인데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GDP 대비로 많이 비교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이제 90% 초반이다, 92%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게 줄여 나갈 거다. 왜냐하면 GDP 규모가 명목 GDP 규모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좀 작게 증가시키면 자꾸 줄어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이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단연코 1위예요. 그래서 왜 단연코 1위냐? 이게
이게 이제 그 한국은행이 뭐 지난해 7월에 GDP 추계 방법을 바꾸기 전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이게 사실은 뭐 이 IMF에도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GDP 대비로 보면 105.8% 정도 되더라. 여기 기준이 언제냐면 2022년 기준이네요. 202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5.8% 정도 되더라.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있다.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게 156.8%, 150%가 넘고 이거는 스위스보다 넘더라. 만약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 스위스가 1위고 한국은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서 한 4위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가계부채 속에 전세 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전세가 어쩌면 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그러한 가계대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역전세, 뭐 깡통전세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딱 터져버리면 한번 내가 전세를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내가 1억이든 뭐 아니면 10억이든 이걸 사실은 집주인에게 이제 빌려준 거예요. 이게 사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준 게 돼버렸는데 정작 이 집값이 확 떨어져 버리고 아니면 뭐 이 임대인이 뭐 경제 상황이 나빠가지고 빚을 못 갚아주겠다. 그럼 뭐 그래 내가 그러면 집이라도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데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고 아니면 사실은 전세 사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집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러 담보까지 뭐 잔뜩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못 갚는 상황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우리는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국은행 담당자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실은 한국은행이 왜 추계를 안 하는지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좀 왜 안 하는가 이거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가장 최근 자료예요. 2025년 1월에 이번에 나온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경제 논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대 경제학교에서 나온 경제 논집에 서울대학교 그 경제학부 교수 김세직 교수가 아마 본인의 아마 박사학위 지도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이분은 연구원인가요? 여기 계신 분인데 그 고재현 박사와 함께 쓴 논문인데 전세의 본질과 가계부채 규모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직접 이 김세직 교수님한테 이거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허락까지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사실 이거 일반 언론에 보도가 거의 안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사실은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좀 전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가 그 GDP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계산할 때 이 전세까지도 포함시켰다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균 전세 가격 이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전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수가 그래 전체 가구 수가 보니까 한 1,000만 가구다. 1,000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평균 전세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곱하기 이제 평균 전세 가격 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국민은행 자료도 사용하고 뭐 부동산원 자료를 사용하고 뭐 실거래 가격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단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뭐 KB 자료하고 뭐 한국 부동산 자료하고 좀씩 달라요. 다른데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이게 한 1,000조가 넘더라 하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건 평균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평균이 괜히 그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근데 그 단순 평균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 보증 총합 누적법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냐 하는 걸 지금 일일이 다 사실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했는데 그거는 2018년 이후부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무보정하면 이제 보정하지 않고 실제 그 자료를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제 보정이 되는 거고 그걸 포함 안 시키면 무보정인데 보정하지 않으면 그래도 한 1,000조 정도 되더라. 1,000조가 되는 1,002조예요. 1,002조 정도 이 전세 부채가 있더라.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전세 부채인 거예요. 이 김세직 교수님의 이제 용어로 하면 그걸 보정까지 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1,100조가 넘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분은 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1,000조 정도 이 무보정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실거래 총합 누적. 그래서 이분은 이걸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 왜냐면 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 말고 이러한 개인 간의 소위 전세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빌리는 그 전세부채, 그걸 포함하면 이게 지금 보정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건 1142조라고 그랬고, 그냥 보정하자면 한 1000조, 12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정하게 되면 이게 최근까지도 계속 2024년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그냥 가용한 그런 실제 구할 수 있는 자료만 이용하면 한 1002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이걸 갖다가 이제 GDP 대비로 해버리면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보정하지 않은 걸로. 그게 보면 이게 한 136% 정도 되더라. GDP 대비로 132% 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한때는 한 105% 정도 됐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게 GDP 추계 방법을 바꾸면서 이게 한 92% 정도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소위 얘기하는 전세 부채까지 포함하면 136% 정도 되고, 이걸 보정하면 이게 140%도 넘는다, 이렇게 이제 이 연구 논문에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2%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높다. 그래서 이 정도 얼마나 높으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스위스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경제연구원 그 연구 보고서에서도.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1등, 그리고 호주 2위, 캐나다.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가 끼어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한 5위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전세 보증금 요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136%가 되고, 그러면 스위스보다도 무려 20%포인트 정도 더 높다. 그러니까 단연코 1등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나 이 전세 보증금이 정말 위험한데, 이게 제대로 가계부채 포함이 안 돼서 그렇지, 포함 안 시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포함시키면 단연코 1등이고, 너무나 걱정이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 그래서 이제 실거래 보증금 총합 누적법을 이용해서 이 전세 부채를 계산했더니, 이 전세 부채가 2018년에는 한 2,500,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한 2,504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2023년 말 기준으로는 3,250조까지 이게 커지더라. 이게 GDP 대비로 보면 무려 135% 정도 되는 거고, 이건 세계 1위인 스위스보다도 높고, 이게 뭐 롬바르디 왜 이제 공저자가 쓴 그 연구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GDP 대비 한 가계부채가 한 80% 이상을 넘으면 이게 굉장히 경제 성장을 저하하고 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높아도 훨씬 높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제 연구 논문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그 속에 보면 이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그냥 결과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직접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가셔가지고 이 경제논집, 이 논문 그 직접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집값도 좀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좀 견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동참이 정말 우리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